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오늘은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왕따를 당해서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 엄마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아이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친한 후배가 걱정스럽게 의논했다. 아이가 6살인데 어린이집을 옮기고 반년쯤 지났을 때부터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억지를 부려서 한바탕 전쟁을 치른단다. 친구들이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며 우는 날도 많다고 했다. 엄마가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제로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7살 언니 1명을 중심으로 6살 여자아이들 5명이 오총사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놀았는데 거기에 아이가 끼지 못해서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 상의를 했지만 요약하면 후배 아이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였다. 놀이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울어버리곤 해서 친구들이 싫어한다며 집에서 아이를 잘 지도하라고 조언해줬다. 함께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후배 부부는 매일매일 아이에게 타일렀다. 울지 말고 친구들에게 잘해. 그래야 친구들이 좋아해. 라고. 아침마다 가기 싫다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거나 가끔은 혼을 내서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다.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아이가 화장실에 자주 가는 걸 알게 됐다. 자주 가는 정도가 심했다. 어느 날 세어보니 하루에 30번 넘게 화장실에 가고 있었다.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했더니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의사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냐고 물었다. 그 뒤로 다시 어린이집에 찾아가 현재 아이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상의했지만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잘 어울려 지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30번에서 40번이 되고 가끔은 50번 가까이 되기도 했다. 후배의 말을 듣자마자 나는 우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라고 했다.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적 상황을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다. 화장실에 그렇게 많이 갈 만큼 아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상황으로 아이를 계속 밀어넣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집에서 어린이집이 아닌 편안한 환경에서 일단 쉬게 하면서 엄마가 아이와 밀착되어 지내보라고 했다.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그렇게 아이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그렇게 아이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이에게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을 거야. 어린이집 다니면서 마음이 많이 아파서 좀 쉬어야 해. 이제 집에서 놀아도 돼. 라고 말해줬더니 아이가 무척 좋아했다고 했다. 화장실 가는 횟수는 여전하지만 그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엄마, 친구들이 나를 끼워주지 않으려고 막 뛰어서 도망갔어. 7살 다빈 언니는 나한테만 파란색 종이를 주고 다른 오총사 친구들에게는 예쁜 분홍색을 주었어. 같이 놀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가면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도망가서 문을 닫았어. 나는 문 앞에서 울었어. 나는 맨날 혼자 놀았어. 아이 입에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여러 괴로웠던 상황들이 줄줄이 나왔다. 왜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내가 안 간다고 해도 엄마는 매일 가라고 했잖아. 엄마가 화를 낼 것 같아서 말을 할 수 없었어 라고 했다.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지 않았어 라며 하염없이 울었다.
그러면서 이야기 끝에는 항상 그 친구들을 엄마가 혼내줄 수 있는지, 그 모습을 자기가 몰래 보고 있으면 안 되는지를 울면서 묻는다고 했다. 덧붙여 그런 요구의 이유에 대해서도 아이는 말해줬다. 나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다른 친구들도 생각하는 거야. 나는 지금 거길 안 다니지만 그 친구들이 진짜 걱정된단 말이야. 나는 후배에게 아이 말에 눈을 잘 맞추고 들으면서 아이의 마음에 온 마음을 실어 공감에 온 체중을 실어 공감해 주라고 했다. 그 후부터 후배는 아이가 어린이집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었다. 자기를 따돌렸던 오총사에 대해 울분을 토하면 엄마도 같이 화를 내고 흥분했다. 공감하는 엄마의 마음이 전달되도록 크고 확실하게 말해줬다. 다른 사람이 보면 엄마가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로. 엄마가 나쁜 그 오총사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밤새 잠을 못 잤어. 어떻게 그런 애들이 있지? 우리 딸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지. 엄마가 혼내줘야겠다. 어떻게 혼내줄까? 그랬더니 아이는 정말 혼내줄 거야? 엉덩이를 때려줘. 볼도 꼬집어주고 큰 소리로 말해서 겁이 나게 해줘. 등 여러 제안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 날 고심 끝에 엄마가 어린이집에 가서 오총사를 불러다가 크게 혼을 내줬어. 고 아이에게 말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아이에게 눈을 맞추고 아이가 받은 상처를 들을수록 후배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화가 난 것은 사실이었다. 진짜처럼 말하느라 힘들었지만 최대한 정말인 것처럼 아이에게 말해줬다. 어린이집에 가서 오총사를 불러다 세워놓고 누구는 꿀밤을 세워 때리고 누구는 볼을 눈물나게 꼬집었어. 누구는 제일 나빠서 꿀밤을 5대 때리고 줄줄이 아이들 이름을 대며 각각 어떻게 혼을 내주었는지 어떻게 꿀밤을 때렸는지 얘기했다. 친구한테 못되게 한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해. 선생님하고 의논했어. 너희들은 앞으로 1달 동안 간식을 못 먹게 돼. 아이는 자기를 따돌렸던 오총사가 엄마에게 혼이 난 이야기를 빨려들듯 듣더니 질문을 쏟아냈다. 누구는 그때 어떤 표정이었느냐? 누구는 엄마 말을 듣고 울었냐? 어떻게 울었냐? 뭐라고 말하더냐? 그럼 간식은 하루에 1번만 먹냐? 1번만 못 먹냐? 2번 다 못 먹냐? 등. 그 뒤에 엄마가 오총사 혼낸 이야기를 계속 들려달라고 해서 3번이나 똑같이 처음 했던 이야기와 하나도 다르지 않게 이야기를 해주느라 힘들었단다. 엄마 이야기를 3번째 듣고 나더니 아이가 눈물이 그렁그렁 해서는 이렇게 말했단다. 엄마 고마워. 난 이제 자유야. 6살 아이가 한 말치곤 놀라워서 진짜냐고 여러 번 물었다. 말 그대로다. 진짜다. 엄마 고마워. 난 자유야. 그 후 화장실 가는 횟수가 차차 줄더니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래도 가끔은 부하가 치미는지 아이는 그 후에도 억울했던 상황을 여러 번 이야기했다. 그때마다 온 식구가 같이 화를 내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엄마에 이어 아빠도 어린이집에 쫓아가서 오총사를 혼내주었다. 물론 가짜로. 아빠도 화를 참을 수 없어 한 명 한 명 호되게 혼을 내주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차차 오총사 때문에 화가 났던 이야기가 줄었다. 한동안 그 이야기 없이 즐겁게 생활했다. 그러다 4개월이 지나 새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을 때 아이는 엄마, 오총사가 얼마나 나쁜 아이들인지 포스터를 만들어서 새 어린이집이랑 그 동네에 붙였으면 좋겠어. 라면서 다시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도 맞아 라고 맞장구 쳐 주었다. 그랬더니 아이는 금방 까먹었고 지금은 새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다. 6살 아이의 고통에 온 체중을 실어 공감한 엄마 덕분에 아이는 자유를 얻었다.
아이가 말한 자유는 어떤 느낌일까? 고통받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 체중을 실어 공감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깃털만큼의 무게도 얹지 않은 채 손쉽게 손가락으로 지시만 하고 있을 때가 많다.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네가 친구한테 먼저 잘해라 등으로. 고통을 손가락짓이로 덜어낼 수는 없다. 고통을 손가락짓이로 덜어낼 수는 없다. 체중을 실어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는 일은 심리적 참전이라 할 만큼 에너지 소모가 필요하다. 당연하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일이므로. 6살 아이의 고통에 온 체중을 실어 공감한 엄마 덕분에 아이는 자유를 얻었다. 아이가 말한 자유는 어떤 느낌일까? 고통받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 체중을 실어 공감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깃털만큼의 무게도 얹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손쉽게 손가락으로 지시만 하고 있을 때가 많다.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아. 네가 친구한테 먼저 잘해 라는 등으로. 고통을 손가락짓이로 덜어낼 수는 없다. 체중을 실어야 한다. 후배가 아이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아이 앞에서 공감쇼를 벌인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아이를 괴롭힌 친구들이 괘씸했고 아이의 화를 풀어주고 싶었지만 진짜 때려줄 수는 없으니 말로 아이에게 가상의 응징 현장을 전한 거였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진실이 아닌데 괜찮은가? 내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엄마가 아이에게 한 거짓말은 교육적으로 괜찮은가? 나중에 아이가 다시 그 오총사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에게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 혹은 아이가 나중에 다른 친구들과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 친구들 또 혼내줘 하며 같은 요구를 하면 그때는 어떡하나? 부모의 폭력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경험한 아이가 나중에 자기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어쩌나? 오만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할 수 있다. 아이의 고통에 공감하기 위해 그랬다지만 어쨌든 부모가 아이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데 그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찜찜함과 부담감도 클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과연 아이가 나중에 엄마에게 왜 때리지도 않았으면서 나를 속였어? 엄마는 거짓말쟁이 라는 말을 하게 될까? 공갈 젖꼭지의 존재를 알고 난 후에 엄마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듯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엄마의 행동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거의 100%다. 그럼에도 거짓말에 대한 부담으로 마음이 개운치 않을 수 있는 부모들을 위해 그 대목만 떼어내어 집중적으로 생각해보자. 일상적이고 사소한 거짓말. 6살 딸과 엄마 사이에 이런 풍경은 또래의 자녀를 둔 거의 모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확장해서 말하면 6살 자녀를 두었든 30살 자녀를 두었든 별로 다르지 않다. 부모 자식 관계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상적 사건이다. 공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아이 엄마의 동의를 얻어 6살 아이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B가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아이가 6살일 때도 17살일 때도 애가 힘든 얘기를 하면 옳고 그름을 먼저 가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입장을 말해주고 난 후 아이에게 왜 그런 일이 있었니? 라고 물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타이밍이 다 지난 다음에 아이 마음을 물었던 거다. 아이는 참다 어렵게 엄마한테 말을 꺼낸 건데도 그랬다. 내가 엄마라서
나에게 SOS를 보낸 건데, 다정한 엄마면 족한 건데, 나는 결과만 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바르게 커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부터 챙겼다. 뒤늦은 깨달음이지만 나는 훈육이 교육이라고 알고 살았다. 다른 사람들한테 욕 안 먹고 잘 키우려는 마음이 늘 먼저였다. 타이밍이 있는 건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가 살아준 게 되게 고맙다. 다음 일은 다음에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타이밍이란 말이 사람들 마음에 꽂혔다. 우리 마음에는 응급처럼 보이지 않는 응급이 곳곳에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공감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는 심리적인 CPR이 된다. CPR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그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목숨을 놓친다. 목숨을 잃지 않더라도 치명상을 입는다. 나중에 치료를 하더라도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다. 이런 치명상을 몇 번 거듭해서 입다 보면 살아낼 힘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하루에 화장실을 40-50번 가야 하는 6살 아이의 몸 상태는 어른도 감당하기 어렵다. 아이의 몸은 전시 상황이다. 아이가 엄마에게 하는 말은 119 신호처럼 다급한 요청이다. 비상 요청에는 반응과 대처도 그에 준해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처가 정상적이다. 비상 출동하는 119 구급차를 속도 위반으로 딱지 끊지 않는 것과 같다. 비의 말을 듣고 있던 미혼의 젊은 여성 C가 입을 열었다. 나름 궁주에 몰려 너무 힘들었던 22살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를 했던 얘기였다. 다짜고짜 엄마에게 물었단다. 엄마, 내가 만약 사람을 죽였으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C의 엄마는 간단명료하게 답했다. 사람을 죽였으면 감옥 가야지. 그 말의 느낌이 어땠을지를 C가 고백했다. 그 말이 그렇게 슬프진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뭐야 하면서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었는데 그 후로 엄마에게 기대를 접고 살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사람을 죽이면 감옥에 간다는 걸 제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 저한테 필요한 건 그냥 위로였어요. 사람을 죽이면 감옥에 간다는 걸 제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 저한테 필요한 건 그냥 위로였어요. 그게 거짓이든 사실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 위로가 온전히 나를 위한 거라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을 거예요. 6살 아이도 그랬을 것 같아요. C는 그렇게 말하며 6살 아이가 작신인 양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그럼 감옥 가야지 했던 엄마의 대답은 질문한 사람의 말의 맥락과 의미를 전혀 못 알아듣는 초등학교 1학년생 수준의 대답이다. 어쩌면 초등학교 1학년은 이런 마음의 언어를 더 잘 알아듣는다. 엄마에겐 뜬금없어 보였을 딸의 그 전화는 이미 일상적 이야기가 아니었다. 엄마, 내가 사람을 죽이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은 딸이 보낸 SOS다. 그 엄마는 C가 아기였을 적에는 배가 고파서 우는 울음인지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 울음인지를 귀신같이 구분했던 엄마다.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듣던 엄마다. 그 엄마가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말귀를 이렇게나 못 알아들을 수 있을까? C는 몇 년 뒤 엄마와의 그 대화가 자신에게 큰 상처였다는 걸 깨닫고 엄마한테 그때 왜 그랬느냐고 다시 물어봤다. 그러게 내가 왜 그랬나 몰라. 근데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았어. 그래야 네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로 잡힐 것 같았어. 현명하던 엄마를 어리석은 엄마로 만든 것은 옳고 그름, 진실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강박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현명했던 엄마를 어리석은 엄마로 만든 것은 옳고 그름, 진실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C의 부모뿐이랴
대다수 부모들의 마음이나 반응도 한국 부모협회에서 지침을 받은 듯 비슷하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랬겠느냐. 아이를 바로 잡아주고 싶고 제대로 가르쳐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으니 그랬지. 아니다. 잘 모르고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런 거다. 그런 게 계몽자의 게으른 자세다. 교육의 거죽을 쓰고 있지만 폭력이다. 아직도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가르쳐야 할 것 중 으뜸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런 관성적인 도덕 강박은 사람 마음에 대한 깊고 입체적인 이해를 방해한다. 6살 아이가 엄마에게 친구들을 또 때려달라고 하면 어떡하냐는 고민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 표정이 안 좋아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화나고 풀죽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오늘 부장한테 욕을 실컷 먹었는데 오후엔 다시 사장실에 불려가서 또 참. 그럴 때 아내가 당신처럼 성실한 사람한테 어디다 대고 욕이야. 내가 가서 다 박살을 낼 거야. 다 나오라 그래. 라고 한다면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 아내가 진짜 회사에 쫓아가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도 순간 자기 편을 들어주는 아내의 존재 때문에 마음 한쪽에서 해빙이 시작된다. 신기하게도 그렇다. 자기 편을 들어주는 아내의 존재 때문에 마음 한쪽에서 해빙이 시작된다. 신기하게도 그렇다. 이런 때 회사에 쫓아갈 마음도 없으면서 큰소리를 뻥뻥 치며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부장한테 좀 잘하지. 왜 또 그랬어. 신경 좀 쓰라고 했잖아. 라고 바른말을 해주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나 세상에 정의가 흘러넘치나 어느 쪽도 아니다. 성인들만 그런 게 아니다. 아이의 마음도 똑같다. 그러니 내가 친구를 한번 혼내줬다고 다시 또 해달라면 어쩌나 걱정할 거 없다. 그런 염려를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아이도 똑같이 한다. 나만 생각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도 생각이 있다. 아이는 어른들보다 친구 관계가 더 중요하고 결정적이어서 친구 관계를 어른보다 더 예민하게 생각한다. 6살 아이라고 생각이 없지 않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엄마가 친구들을 혼내주다가 내 친구가 아예 싹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 친구들이 우리 엄마를 무서워하고 나도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어른보다 아이가 더 많이 한다. 그래서 엄마가 친구들을 또 혼낼까봐 힘들어도 얘기를 못 꺼낼 수도 있는 게 당사자인 아이다. 나만 여러 생각과 걱정을 한다고 여긴다면 아이를 한 개별적 존재로 바라보지 않아서다. 나도 생각하고 아이도 생각한다. 아이도 나와 같은 한 개별적 존재다. 남편에게 하는 하얀 거짓말은 그닥 염려를 하지 않으면서 아이에겐 강박적으로 거짓말을 절제하는 건 아이를 가르침의 대상으로서만 여겨서다. 아이는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모른다고 믿고 있어서다. 나만 여러 생각과 걱정을 한다고 여긴다면 아이를 한 개별적 존재로 바라보지 않아서다. 나도 생각하고 아이도 생각한다. 아이도 나와 같은 한 개별적 존재다. 남편에게 하는 하얀 거짓말은 그닥 염려를 하지 않으면서 아이에겐 강박적으로 거짓말을 절제하는 건 아이를 가르침의 대상으로서만 여겨서다. 아이는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모른다고 믿고 있어서다.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 중 하나가 거짓말에 대한 두려움이다. 거짓말을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거짓말에 대한 강박에 묶여서 사람 마음을 제대로 보기 어렵다는 말이다. 거짓말에 대한 강박에 묶여서 사람 마음을 제대로 보기 어렵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어릴 때 학교에서 짝꿍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선생님이 걔 어디 갔어? 라고 물었을 때 잠시 화장실 갔어요 라고 했다가 그게 아닌 것으로 드러나 선생님이 나는 거짓말하는 건 절대
용서 못한다 며 친구를 도와주려던 아이의 손바닥을 50대 때렸다는 식의 얘기를 정말 많이 듣지 않았는가? 잠깐 화장실 갔어요 라는 말은 거짓말인가? 친구를 보호하려는 마음인가? 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 부모들은 또 부모들대로 집에서 그런 식이다. 정의나 도덕 등에 대한 강박이 공감의 방해물이 되어 사람 마음을 치명적으로 다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헌정사상 가장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동시에 집요할 정도로 돈에 집착했다고 평가받는 한 전직 대통령의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 어머니는 실제로 그렇게 사셨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 아들인 전직 대통령은 새빨간 거짓말로 온 나라를 속이고 엄청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감옥에 갇혔다. 계몽은 계몽이고 사람은 사람, 서로 별개였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계몽이 아니다. 엄마로부터 충분한 공감을 받고 자유를 얻은 아이는 상처 이전과는 또 다른 아이로 성장한다. 엄마로부터 충분한 공감을 받고 자유를 얻은 아이는 상처 이전과는 또 다른 아이로 성장한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을 다시 접해도 아이는 지금의 이 아이가 아닌 또 다른 아이로서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비슷한 상황을 만난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날씨는 하루하루의 바람과 습도, 주변의 기압 등 주변 모든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거치며 계속 달라진다. 사람 마음도 그렇다. 한순간도 고정되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달라진다. 치유를 경험한 마음은 성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아이는 또 다른 아이가 된다. 사람 마음의 이런 이치를 알게 된다면 나중에 아이가 친구들을 또 혼내달라는 요구를 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부모에게 배워서 폭력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는 않을까 조바심 낼 것도 없다.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6살 아이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니구나.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는 거구나.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익힌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니구나.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익힌다. 그 힘으로 삶을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이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니구나.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는 거구나.